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하대 남학생이 준강간치사 혐의로 어젯밤에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건물 3층에서 고의로 밀어서 떨어지게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경찰은 고의 추락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 이 가해 혐의 남학생이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우선은 사건 짚어주시면서 준강간치사죄 어떨 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준강간 부분하고 치사 부분을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우리 성폭행 유형 중에 뭐 술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뭐 약물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뭔가 심신 상실이나 한거불능인 피해자를 이용해서 강간을 했을 때가 준강간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피해 당시에 만취 상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준강간죄가 성립을 하고요. 치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살인에 대해서 고의는 없었지만 준강간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을 때 이 치사죄가 적용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강간을 당하다가 도망가다가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 강간 당하면서 입은 상처로 뭐 사망을 했다든지 할 때 이제 준강간 치사죄가 되는데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망한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 피의자가 고의가 있었다라고 네. 했을 때는 준강간치사죄가 아니라 준강간 살인죄가 성립이 되는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고의성 자체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대로 지금 고의 가능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꼽힐 것 같은데 피해자는 우선 지금 주장하는 게 밀지 않았다,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정확한 정황이 드러나진 않은 거죠? 네, 아마 이 피해자는 부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형 자체가 다르거든요. 준강간 살인의 경우에는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예. 준강간 치사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양형 자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의성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건 밝혀지진 않았지만 약간 미심쩍은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피해자가 떨어진 3층 건물의 경우에는 이 3층 건물의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가 1m 가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피해자의 정확한 이 신체 사이즈가 나오진 않았지만 표준 체형의 여성이라고 하면 1m 높이면 보통 허리 높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정말 이 창문을 1m 높이에 있는 창문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혹시 사고로라도 넘어졌을 때 그게 떨어질 수 있는 높이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실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고의성 여부가 입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고의성이 인정이 되고 지금 도주 우려와 관련해서도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반성의 기미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보는데 일단 만약에 이렇게 부인을 하다가 다른 정황으로 이제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부인했다라는 게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서 오히려 양형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지금 이 피의자가 이제 구속된 것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이번에 구속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피해자의 옷가지가 다른 데에 있다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만큼 숨겨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라는 이 정황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수사 과정,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같은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정황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예. 지금 이번 사건을 놓고 신상 털기 논란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금 개인에 의해서 피해자로 추측이 되는 인물의 개인정보 또 SNS 통해서 알려지고 또 가족의 신상까지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분을 하고 있다라는 이 방증이라고 볼 텐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한 뭐 안타까움이라든지 아니면 범죄에 대한 분노는 이해가 되지만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신상털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적법한 절차나 뭐 제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사적 보복이나 사적 처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법에서 현행법에서 명백하게 금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과정에서 지금 온라인에서 이 나와 있는 정보가 정확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이 이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제할 필요,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공분하고 있고 관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러한 것 같은데 이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그러니까 개인이 공개하는 경우
처벌 가능성, 수위는 어떤가요? 네,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랑 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개인이 신상털이를 했을 때 보통 이런 경우에 나는 공익적인 행동을 한 거다. 공익성을 위해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공개를 한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공개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또는 허위라 했을 때는 공익성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했던 운영자의 경우에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분명히 자기는 공익성이 있다 이렇게 변소를 했는데 법원이 봤을 때는 이 공개된 정보에 허위 정보가 있어서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받고 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비방의 목적이 없어야지 공익성 인정을 받거든요. 예. 근데 보통 이런 글을 보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를 하고 거기서 서로 비난을 하거나 조롱을 하는 글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공익성이 없다라고 봐서 이렇게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에 대해서도 엄한 중한형이 나온 것도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습니다. 예, 지금 더 큰 문제가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기고 또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의 가장 큰 문제점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네,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나 신상 털이보다 이 피해자에 대한 신상 털이가 더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이 피해자에 대한 그런 신상 털이나 궁금증은 사실 일말의 공익적인 관심이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단순히 이런 안타까운 범죄를 뭐 흥미나 아니면 뭐 단순한 관심, 오락으로 사실은 소비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옷차림이 잘못돼서 이런 피해를 당한 거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밤늦게까지 왜 술을 마시냐라고 해서 피해자의 잘못으로 모는 이런 경향도 있어서 2차 가해가 또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성의식, 그러니까 피해자의 잘못 아니냐 이런 게 반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하대에서도 인하대 총학생회 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또 내놨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내용도 잠시 짚어주실까요? 네, 그 인하대 총학생회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요, 뭐 가해자에 대한 거 언급이 전혀 없고요. 이 피해자의 사망을 안타까워하는 이런 감정적인 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사실은 가해자에 대한 언급도 없고 이런 감정적인 얘기만 남는 거는 감성팔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총학생회가 발표하는 입장문하고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캠퍼스 내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을 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 총학생회에서는 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는 캠퍼스 내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총학생회가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러한 대안을 제시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좀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과연 총학생회가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추상적인 문장 그리고 정확한 상황 설명이 또 없었고 대응 방법도 없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잇따르고 있는 대학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 위험 수위에 달했다 이런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대학에서는 성폭력 예방도 포함해가지고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교육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 뭐 양성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성인식 같은 게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직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인 이런 성숙도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라든지 제대로 된 인식을 좀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뭐 최근 또 몇 년 동안은 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뭐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캠퍼스 내 범죄 그리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이런 청년들의 이런 성범죄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학교 차원 그리고 총학생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11일이었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와 관련해서 안락사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게 중단이 됐거든요. 사건 내용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이 문제가 되는 이 개는 사고가 난 아파트 주변에서 키우던
진도 믹스견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개는 이제 목줄 없이 아파트 단지를 배회를 하다가 이 피해 아이, 그러니까 8살 아이가 나오자 갑자기 달라들어서 아이 다리를 공격을 합니다. 아이가 놀래서 이제 쓰러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의 목덜미를 잡고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다행히도 이제 지나가던 택배 기사가 손수레를 가지고 이제 개를 위협을 하면서 이 개를 쫓긴 했는데 네. 그래서 다행히도 목숨은 이제 살았는데 구했는데 개 물린 목과 다리에 큰 상처가 입었다라고 합니다. 네, 경찰이 지금 이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검찰이 중단한 상황이잖아요. 왜 이게 중단된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일단 법적으로 보면요. 네. 이번 개는 이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몰수나 압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압수가 가능한데 이제 형사소송법에는 법원의 몰수 명령이 있기 전에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경찰의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압수물을 폐기하겠다, 그러니까 즉 안락사 절차를 하겠다라고 해서 검찰에 지위를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가지고 이제 보완을 해라라는 이제 지시가 내려왔는데 왜냐하면 몇 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있었어요. 이 압수물 폐기 같은 경우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가 기준을 좀 제시를 한 게 있는데요. 네. 현재는 이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의 폐기라는 거는 뭐 폭발물이라든지 아니면 유독물처럼 그 자체로 굉장히 위험성이 있거나 아니면 보관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이 기준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검찰은 이걸 따라서 이 개가 실제로도 이번 사건 외에도 평소에도 사람을 위협을 했다거나 아니면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개가 길러졌다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수사를 해서 다시 청구를 해라 이렇게 반려를 한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걸 정리를 해보면 검찰 쪽에서는 위험 재발 염려 판단이 어려워서 자료를 조금 더 수집을 해서 보강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건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어떤 상황일 때 안락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가 평소에도 이번 사건 외에도 다른 사람을 계속 위협을 하고 다녔다거나 예. 아니면 그 이전에도 사고를 발생한 경우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이 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고 재발 우려도 있는 개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근데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개가 평소에 어떻게 길러졌는지,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이 개가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 판단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 있고 이번 사건밖에는 사실은 지금 드러난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게 만약에 조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 개의 경우에는 위험 염려가 강한, 재발 우려가 강한 이 개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안락사 조치가 가능한 겁니다. 네, 지금 피해를 입은 아이는 봉합 수술을 받고 지금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사고견의 견주에 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형사적으로 보면 이 견주의 경우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과실치상죄가 근데 사실 이 법정형이 높지는 않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 과실치상죄가 되려면 과실이 인정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건 당시를 보면 지금 목줄이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 과실이 인정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 외에도 뭐 목줄을 안 하게 된 경위라든지 평소에 이 개를 어떻게 키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정황도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과실이 있다라고 명백히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되고요. 또 이 형사적으로 책임을 짓는 거 말고도 민사적으로도 이 견주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아이가 지금 다쳐서 입은 피해에 대한 이 치료비라든지 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도 추가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사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 주점에서 시비가 붙었고요. 50대 두 명이 서로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같은 사건, 같은 혐의인데 형량이 달라요.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싸움이 붙어서 맥주병으로 서로 머리를 이제 내려친 사건인데 네. 이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범행을 했는데 양형이 다릅니다. 한 명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고요. 한 명은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을 할 때는 기소된 범죄의 불법성을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추가로 이 피고인 개인에 대한 이 요소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중 요소가 있는지 아니면 감경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서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 피고인의 경우에는 누범입니다. 그러니까 누범이라는 게 뭐냐면 형을 집행을 종료하고서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이 법에서 정한 가중 요건이거든요. 예. 이러한 경우에는 판사가 임의로 이걸 적용할지 안 할지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의무적으로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에는 누범이고요. 또 누범인 것과 별개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전과도 있는 사람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것도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누범 적용을 하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겁게 양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피고인 각자가 갖고 있는 요소 때문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이 양형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원래도 범죄를 갖고 있었는데 누범까지 더해져서 지금 형량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